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패턴별 글쓰기 실제 중에서 묘사와 서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은미 교수입니다. 자, 묘사와 서사란 무엇인지, 묘사와 서사는 언제, 왜 필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두 개의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잘 아시겠지만 고흐의 자화상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월화정인이라는 신윤복의 그림이죠. 이 두 개의 그림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겠습니까? 네, 왼쪽에는 좀 뭐가 보이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왼쪽에는 우울하고 힘든 한 남자의 내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신가요? 예. 오른쪽에는 달밤에 은밀히 만나는 남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두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은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조승달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아마 이 고흐는 우울하고 힘든 한 남자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휑한 눈, 그 다음에 깡마른 얼굴, 구렛나루 이런 것들로 아마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신윤복의 월야정인의 이 달밤에 은밀히 만나는 남녀는 초승달, 그 다음에 그 달빛 아래, 그 다음에 담장 밑에서 쓰개 치마를 입고 조용히 남자하고 둘이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은밀히 만나는 남녀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상의 속성이나 정적 상태에 초점을 두고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묘사라고 합니다. 반면에 그 내면의 어떤 속성이나 정적인 상태에 초점이 둔다기보다는 사건의 전개 양상,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건의 전개 양상에 초점을 둔 걸 우리가 서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글쓰기에서 묘사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묘사란, 글쓰기에서 묘사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을 통한 인상, 느낌을 언어로 재현하는 글쓰기 방식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그 다음에 귀에 들리는 것, 그 다음에 냄새 맡아지는 것, 맛, 그 다음에 만져지는 그 느낌, 그 감각적인 그 느낌을 그대로 언어로 재현하는 것을 우리가 묘사라고 합니다. 자, 이런 묘사는 객관적인 묘사하고 주관적인 묘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객관적인 묘사는 어떤 대상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재현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방식입니다.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쓰는 사람의 어떤 느낌이나 태도, 의견 같은 건 가능한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백과사전에서 동물의 외모를 묘사한다든지 신문 기사에서 사건의 정황 같은 걸 묘사한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반면에 주관적인 묘사는 어떤 대상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인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필자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어휘라든지 문장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다 씁니다. 아마 소설에서 인물을 묘사한다든지 풍경을 묘사한다든지 또 관점이 있는 글에서 상황을 묘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서도 더 설명을 하겠지만 풍경을 묘사해도 조용한 것 같지만 단순히 평화로운 조용함이 아닌 불안이 감도는 그런 조용함으로 묘사를 하고 싶다면 뭐 어떤 필요한 어휘들을 가져와야 되겠지요. 자, 5만여 군중이 경기장을 찾았다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10m 정도의 파도가 해변으로 밀려왔다. 이렇게 객관적인 10m 숫자를 이용해서 정보를 줄 수도 있지만 집채많은 파도가 마을을 집어삼킬 것 같았다와 같이 아주 큰 파도가 왔다라는 것을 그런 정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주관적인 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실제 묘사글에서는 객관적인 묘사와 주관적인 묘사를 함께 사용합니다. 자, 객관적인 묘사 사례를 하나 좀 더 볼게요. 위의 글은 한성대 입구역에서 한성대학교 찾아오는 길까지를 묘사한 것입니다. 300m를 걸으라든지 화장품 가게를 끼고 오른편 도로로 400m를 더 직진하라든지 그 다음에 150m쯤 걸으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누가 이 길을 따라와도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밑에 글은 주관적인 묘사인데요. 채찍처럼 세차고 폭포수처럼 시원한 빗줄기가, 사실은 빗줄기가 아무리 시원하고 굵다고 한들 폭포수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굵고 세찼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이죠. 네, 그러면 묘사는 언제 왜 필요할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묘사는 글 쓴 사람이 느낀 것, 오감으로 느낀 것을 재현했다 그랬죠. 네, 사실은 다양한 글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소설의 배경과 등장인물을 묘사한 것, 그 다음에 디자인에서 특정 제품을 묘사한 것, 또는 길 안내, 제품 사용 설명서, 그 다음에 여행지에서 본 황홀한 풍경,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의 맛을 묘사할 수도 있어요. 또한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촉구하는 글에서 길거리 흡연의 그 불쾌한 경험 같은 것들을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묘사라는 것은 필자가, 즉 쓴 사람이 느꼈던 또는 의도했던 세계로 독자를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경험한 것을 독자가 동일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잘 쓴 묘사를 보면 마치 글쓴이가 현장에서 본 그대로 나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묘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묘사, 효과적인 묘사를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전략은 어찌됐건 그 대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특징을 잘 포착하는 것입니다. 자, 대상을 잘 관찰하고 특징을 포착하는 것인데, 자, 아래 글을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험상궂은 얼굴이며 광대뼈가 툭 튀어나옴, 웃을 때 눈가에 잔주름이 많이 생김, 매부리코 밑에 파달만한 점이 있으며 눈은 회색이고 쌍꺼풀이짐, 다부진 체격에 찢어진 청바지를 잘 입고 긴 장화를 신고 돌아다님, 잡는 사람에게 현상금 500달러. 자, 뭔지 아시겠죠? 예, 지금은 물론 그 현상금 공고에 어떤 그 캐리커처를 그려서 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글로 쓸 경우에도 그 사람의 외모의 특징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관적인 묘사의 경우에는 자신이 드러내고 싶은 인상이 무엇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좀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어떤 장소가 평화로운, 그러니까 조용하지만 평화로운 느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불안감이 도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내가 느꼈던 그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어휘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경우도 어떤 잘생긴 한 남자를 한번 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잘생기긴 했는데 굉장히 차가운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잘생겼는데 따뜻한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잘생기고 따뜻한 느낌의 남자를 만나는 거 여러분들의 꿈이시고, 예, 저도 꿈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어떤 느낌을,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을 잘 포착해서 전달하는 게 주관적 묘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두드러진 인상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선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승옥의 무진기행이라는 소설의 도입부입니다. 그 무진이라는 읍내의 풍경을 묘사한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버스는 무진 읍내로 들어서고 있었다. 어디선가 분뇨 냄새가 새어 들어왔고 병원 앞을 지날 때는 크레졸 냄새가 났고 어느 상점의 스피커에서는 느려빠진 유행가가 흘러나왔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처마 밑에 그늘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어린 아이들은 발가벗고 기우뚱거리고 겨리며 그늘 속을 걸어다니고 있었다. 햇볕만이 눈부시게 그 광장 위에 끓고 있었고 그 눈부신 햇볕 속에 정적 속에서 개 2마리가 혀를 빼물고 교미를 하고 있었다. 자, 어떤 느낌이신가요? 예, 소설 속에서 이미 느껴지시죠? 김승옥 역시 무진이라는 전체적인 인상을 아마 권태롭고 좀 무기력하고 정체돼 있고 이런 느낌으로 아마 묘사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 이런 느낌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표현으로 6월 하순의 뜨거운 햇볕, 느려 빠진 유행가, 이 스피커도 일부러 스피커라고, 표지는 스피커죠. 그런데 스피커라고 이렇게 늘려놨습니다. 느려 빠진 유행가, 그 다음에 텅 비어있는 광장과 같은 표현을 가지고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전략, 독자가
내 글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든 글을 읽을 때는 그 글에서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글의 목적과 독자를 고려하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내 글이 정보 전달을 위한 것인지 설득을 위한 것인지 또는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인지 그런 목적들을 생각하시고 독자도 역시 초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또는 학부모인지 이에 따라서도 다 다르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독자나 목적에 따라서 어느 수준까지 묘사할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혼자 여행하는 사람을 위한 여행기라면 그 혼자서 원하는 장소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좀 묘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혼자 즐기는 방법, 낯선 곳에서 안전하게 여행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면 아마 좋을 거예요. 독자들이 그걸 원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린 자녀와 여행할 것을 권하는 글이라면 왜 여행인지, 수많은 체험이 있지만 어린 자녀 왜 여행하는 게 좋은지, 어떤 점이 좋은지, 또 그곳에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은 무엇인지 등을 포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음으로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조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드러내고 싶은 이미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배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간의 배열인 경우도 위에서 아래로 볼 수도 있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서 보이는 것을 묘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까이에 있는 것에서부터 먼 곳으로 간 것들을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느껴보셨겠지만 풍경도 비행기에서 본 것 타고 그 다음에 자동차 안에서 본 것 타고 자동차도 승용차에서 본 것 타고 버스 안에서 보는 거하고 눈높이가 다르거든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걸으면서 보는 것도 다릅니다. 시간의 흐름도 다르게 느껴질 것이고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생각해서 전달을 하실 수 있는 배열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이 대상에 대한 경험과 상황이 아주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묘사라는 것은 현장에서 그 느낀 경험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위급한 수술을 하는 1시간 하고 그냥 일상의 1시간은 아주 매우 다를 겁니다. 아마 위급한 수술을 하는 1시간은 정말 하루 아니라 막 몇 년 같은 느낌이 들을 것이고 일상의 1시간은 거의 인식도 못하고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동감 있고 감각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하라. 자, 왼쪽에 있는 문장들과 오른쪽에 있는 문장들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왼쪽에 있는 문장들. 오늘 점심으로 나온 음식들은 맛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음식들이 맛있는 게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음식이라고 했을 때 뭐가 떠오르시나요? 잘 안 떠오르죠. 근데 오른쪽의 문장들을 볼까요? 밥은 썰어서 씹기가 힘들었고 소고기국이라고 나온 국은 소고기 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 맛의 고기가 한두 점 보이는 멀건 국이었다. 자, 밥이라고 해도 떠오르고 벌써 썰어서 씹기 힘든 밥이 떠오르죠. 그 다음에 소고기국이라고 했을 때 음식이라고 했을 때와는 다르게 구체적으로 떠오릅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이라고 하는 것보다 사과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생동감 있는 표현입니다. 생동감이 있다는 건 즉시 떠올릴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있는 걸,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걸 말합니다. 맛있다라는 표현보다도 실제로 사과를 먹었을 때 나도 모르게 하는 소리가 나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생동감이 있죠. 그 밑에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이라고 표현해 돼 있지만 오른쪽에 문장들은 보면 여행 가방이라든지 보따리. 근데 그냥 여행 가방이 아니고 또 오래되고 흠집난 여행 가방. 그러면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 다음에 색색의 보따리 이런 것들도 그려지실 겁니다. 승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난치는 아이들, 그 민망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여인들, 그들을 보호하려는 아마 아버지, 남편일 것 같아요. 그런 남자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힘들게 올라갔다도 그냥 힘들게 올라갔다라고 하지 마시고 멈추기를 반복하며 겨우겨우 올라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힘든 느낌이 잘 전달이 되지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유나 은유, 의인화와 같은 수사법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수사법을 활용하면 좀 더 풍부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술에 취해 띠뚱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남자가 있다면 아마 꼭두각시처럼 걷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마음이 몹시 힘들 때 이럴 때 마음속에 온통 악마로 들끓었다라고 표현을 하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전달이 돼 오지요. 네.
지금까지 묘사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제 서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사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야기. 자, 우리가 서사를 재현한다는 것은 서사 글쓰기 방식은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재현하는 글쓰기 방식입니다. 아까 묘사는 어떤 것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서사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 양성에 초점을 뒀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건의 전개 과정 속에서 어떤 대상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사건의 추이나 행동의 변화, 그래서 인과적으로 기술하는 글쓰기 방식입니다. 언제 쓸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사도 다양한 글에서 사용을 하는데 가장 원형적인 서사는 일기입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쭉 일기를 써 오셨죠. 그때 주인공은 나고 배경은 그날 하루에 어떤 장소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나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쓰셨지 않습니까? 네, 일기.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소설,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서사의 전형적인 원형들입니다. 네, 자서전도 서사를 활용한 글쓰기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성찰 글쓰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블로그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장소를 갔다 왔고 그 장소에서 어떤 걸 느꼈고 이런 것들도 다 서사이거든요. 그다음에 SNS에서 나의 경험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1인 미디어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파편화된 사건이나 행위에 일관성을 부여해서 시청자와 독자를 글, 작품 속에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서사 구조가 없으면 사건들이 개별로 돌아다녀서 그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이 서사 구조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구슬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구슬들을 끼워서 목걸이를 만들거나 반지를 만들거나, 그렇죠? 이렇듯이 그 반지를 만드는 역할, 목걸이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긴 이야기나 사건을 쉽게 기억하는 이유는 이 어떤 장면과 인물들이 구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서사 구조 속에서 관계를 맺고 유기적으로 그것들이 조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사 구조를 잘 활용하면 독자를 또는 시청자를 내 글 속에, 내 동영상 속에 오랫동안 붙잡아 둘 수 있죠. 네, 이제 전략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살펴볼까요? 서사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가? 첫 번째 전략은 이야기의 갈등 관계를 잘 포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서사의 힘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독자가 스토리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힘은 갈등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보통 이 갈등 관계는 학생들이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갈등만을 생각하시는데, 갈등은 주인공 내면의 갈등일 수도 있어요. 주인공 내면의 갈등, 예를 들어서 착한 나와 약간 악마적인 나가 둘이 갈등할 수도 있고요. 또 인물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요. 이거 전형적인 것이죠. 사회와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의 가치와 나의 가치가 위배될 때 이런 갈등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이제 이런 아마 소수자들이 많은 이런 갈등들을 경험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자연과의 갈등. 내가 등산을 하는 것도 사실은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든지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든지 하는 것들도 자연과의 갈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을 정하고 핵심을 전달하는 데 기여하는 내용을 선정하라. 자, 서사를 우리가 하는 이유도 실은 스토리를 통해 핵심을 전달하는 글쓰기 방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주장글이나 설명글은 직접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서사는 스토리를 통해서 핵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소설에서는 사형제도가 나쁘다, 없어져야 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설을 읽고 나서 사형제도라는 게 갖고 있는 한계가 많구나,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사실 이거는 글쓴이가 그 글 속에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스토리들을 짜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건의 전개와 인물의 외모, 성격, 장소 이런 것들은 주제를 잘 전달하기 위한 장치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밀폐된 공간에 갇힌 경험에 대한 영향을
쓸 때 어떤 사람은 글을 밀폐된 공간에 갇힌 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쓰고 싶으면 오래된 서점에 갇혀 그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가지고 오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 혼자 갇혀본 경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면 책 속에서 그 밀폐된 공간이 서점에 갇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책에 몰입하게 됐고 그 안에 인물들하고 아주 즐겁게 대화했던 경험을 가져온다면 훨씬 더 자기가 전달하는 그 핵심을 전달하는 데 기여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 되겠지요. 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서사의 전달 방식을 정해라. 이것도 사건의 어떤 시점으로 서술할지를 정하라는 것인데요. 자, 1인칭의 경우는 필자가 행위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자하고 행위자가 일치해요. 그래서 느낌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는 서울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길이라고 해서 북악세커의 별장에 붙은 곳, 북악산 길 산책로를 따라 성북동을 둘러보았다 하면서 이제 필자가 계속 따라가는 길을 독자도 따라갈 수 있겠죠. 자, 반면에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3인칭의 경우는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서 좀 더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되겠죠. 이 글은 성석재라는 소설가가 쓴 성석재인데요. 자기 자신을 마치 3인칭인 것처럼 글을 써놨죠. 그 느낌이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방식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서사의 장면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라. 자,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순으로 조직할지 또는 시간의 역순으로 조직할지 중요도순으로 조직할지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배열 방법을. 예컨대 자서전을 써도 언제 태어나서 몇 살 때 유치원에 갔고 뭐 초등학교에 갔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의 순서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독자가 아주 따라가기 쉽다는 장점이 있긴 해요. 하지만 좀 재미가 없지요. 자, 그런데 시간의 역순으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점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내 가치관에 아주 심한 변화가 일어난 어떤 시기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으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이렇게 심한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계기는 하고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시간의 역순으로 하거나 또는 중요도 순으로 배열하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을 전달하는 데 기여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시간의 흐름순이 아닐 경우에는 독자가 따라갈 수 있도록 언어적인 단서를 좀 충분히 제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3년 전으로 갔거나 또는 뭐 10년 전으로 가면 독자는 따라오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따라올 수 있도록 그 무렵에라든지 3년 전에라든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난 이듬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언어적인 단서를 좀 주면 독자가 잘 따라오겠지요. 네, 다음으로 서사를 생동감 있고 현실감 있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생동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상을 떠올릴 수 있는 표현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이라는 단어보다는 밥이나 국이 훨씬 더 구체적인 대상이고요. 과일이라는 단어보다는 사과나 배가 훨씬 더 구체적인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물고기가 뛰어오르고 있었다라는 것보다는 수염이 긴 메기가 한 마리 강위로 뛰어올랐다. 이게 훨씬 더 눈에 잘 이렇게 보이는 듯하지요. 그 다음에 대화체를 사용해서 즉시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물이 뜨겁다고 반말로 말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봐요, 물이 뜨겁잖아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현장감이 느껴지지요. 네. 자, 공부를 다 하신 후에는 묘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서사가 무엇인지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것들은 언제, 왜 사용하는지도 아울러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전략들을 예를 들어서 묘사의 전략 6가지, 서사의 전략 5가지가 있었지 하고 하나씩 떠올려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수업 시간에 활용할 과제가 나가겠습니다. 묘사에 초점 있는 과제 하나, 서사에 표정 있는 과제가 있는데 이것들을 써서 수업 시간에 가지고 오시면 수업 시간에 좀 더 깊이 있는 논의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